안녕하십니까. 오중간의 소속경제 조정건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그 청와대 춘추관에서 4주년 특별 대통령 연설도 있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4년 동안의 실정을 되돌아보면서 성찰을 하고 앞으로 남은 1년은 국정에 대전환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나 뭐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역시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인정하기보다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더 같은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특별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동안에 국가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책 대전환이 시급한데, 오늘은 그 특별 연설에서 그런 정책 대전환에 관한 언급은 없이 자화자찬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4주년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12시 국회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특별히 통합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를 끝내고 이제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하자는 통합과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진영 논리로 국가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합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여당 독주, 거대 여당의 독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통합과 공존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걸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했던 것이 권위적인 문화를 청산하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검찰개혁이란 명분하에 검찰을 더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또 공수처, 심지어 정권 보수라고도 불리고 있는 공수처 설립 이런 걸 보면서 권력기관이 정치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임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미 동맹은 더 강화해서 더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한다. 북핵 문제 해결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미 동맹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9.19 군사합의로 자주국방은 후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군사력은 후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여전히 지금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쏘아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거대 여당의 독주를 보면서, 국회의 독주를 보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한다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실정임을 많은 국민들은 보아왔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삼고 처리해서 맡기겠다. 현재 국회에서 지금 29번째 장관들이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이 되고, 지금도 서너 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청문 보고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사법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입법부가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반면에 또 대통령은 또 국회에 대해서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상권 분립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현재 29명의 장관을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고려치 않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부문에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부라고 그래서 취임 초기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붕괴되고 특히 청년 실업이 청년들의 거의 3분의 1 일자리가 없어서 힘에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약 사회에 진출한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16%만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한 30~40% 일자리가 없고 그나마 나머지는 일자리를 단기 알바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비정규직으로 사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흔히들 많이 인용되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이 공정 문제, 평등과 공정, 정의 문제가 지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하다는 거,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 없이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질, 심지어는 그런 것이 드러났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불공정 문제와 정의롭지 못한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었습니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집안지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폭탄을 안기며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LH 사태가 보여준 것은 내부 정보, 대외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부 정보를 내부에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일확천금을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확천금을 행제를 해왔다는 부정부패를 해왔다는 것이 부정과 투기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오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취임 초기에 84%에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특정 지역에 거의 90%가 넘는 지지율을 고려하면은 거의 전 국민들이 특정 지역을 위한 전 국민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더욱더 이제 분노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하고 부정의하고 불공정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만 그러면서 역시 그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검찰을 오히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우려들과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 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 지지율이 29%까지 하락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학점으로 매긴다 그러면 F학점 낙제점이 38%고 T학점도 28%라서 이 T학점은 뭐 낙제 수준은 면했지만 가까스로 면했지만 아주 공부를 못한 케이스니까 F학점, D학점 합하면 66%에 달하고 있고요. 경제정책 중에서 아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48%,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32%로서 잘못했다는 비중이 80%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52.5%, 소주성이 40%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민들의 계리와 국민들의 판단과 계리와는 너무도 국민들의 판단과 너무도 괴리가 큰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8번째 소통을 광화문 광장에서 뭐 대소통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으면 뭐 그러지 못하고 8번째 직접 소통했는데 오늘은 참모진 9과 기자 20명만 참석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란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21번이나 사용하고 일자리 14번, 백신 13번, 뭐 고용, 평화 등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조 추천한 시급한 상황에서 회복을 21번이나 외치면서 여전히 마이웨이를 보였다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계속 붕괴되고 추락하고 있는 속에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요약한 걸 보면은 방역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조기에 완수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백신 부족 고갈 사태로 지금 엊그제는 백신이 몇 명밖에 전국적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한국과 뉴딜 프로젝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과 일자리 여전히 소득주 성장 및 포용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지금 소주성의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전문가들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 여전히 투기의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역시 민영주택의 활성화 아니고 역시 공공주도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는 남북 미북 간 대화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남북 합의 및 현행법 위반 관련 엄정법 집행한다. 이거는 이제 북한의 전단 날리기 운동에 대해서 엄격히 집행한다고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에서도 국민 간 상당히 괴리가 있는 특히 미국과 북한을 두고 미국과의 한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오늘의 기자회견 4주년 기념 특별 연설은 상당히 국민들을 우려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도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도태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장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21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노동과 일자리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 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문제, 남북관계 이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인식 구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 인식 구조의 심각한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빚이 1년 새 100조씩 늘고도 위기 속에 강한 경기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2017년에 3%였는데 집권하는데 2018년에 2019년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는 이 당시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전후 최장 호황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만 성장률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재인 정부 추락을 문재인 불황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더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호황을 보이는데 우리만 추락했기 때문에 문재인 불황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후에 코로나가 오면서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8%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때보다 더 악화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금년에는 3.6%대로 반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려하더라도 3.6% 반등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평균 2%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과거에 비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국민소득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2017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올랐었고 2018년에 3만 3천까지 갔습니다만 2019년에 3만 2천 달러, 2020년에 3만 1천 달러로 연속 2년 추락이었습니다. 아마도 2021년에도 1년에는 금년에는 이 3만 달러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연속 1인당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달 정점으로 해서 계속 경기가 추락합니다. 경기 계속 추락하자 통계 측정까지 경기를 하면서 통계 지수를 개편을 해서 약간 올라가는 듯이 보였지만 역시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추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경기를 진지화시키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안 쓰고 안정화 대책보다는 계속 부동산을 규제한다든지 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고 임금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고 또 반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가격 우리 대책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작보다는 오히려 경기 추락기에도 이념에 기반한 좌파 정책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경기가 계속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현재 풀타임 환산으로 풀타임은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풀타임 근로자를 강조하는 OECD 기준에 의해서 풀타임을 환산하면은 고용률이 66%대에서 58%까지 하락을 해서 최근에 지난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에 195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주로 일자리 지금 공공알바만 양산해서 공공알바가 2020년에 595만 명이 증가해서 2017년에 441만 명에 비해서 15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일자리는 전부 다 세금을 쓰는 공공알바만 양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95만 명 늘고 정규직은 24만 명 줄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 일자리가 악화되니까 소득 주도 빈곤화 그러니까 그 저소득계층이 더욱더 빈곤화되는 그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1분이라고 하면 전 가구를 20%씩 나눴을 때 가장 하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8년부터 근로소득은 줄면서 근로소득보다는 이전 소득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소득이 더 많다는 이것이 더 가속화돼가지고 작년 4사분기 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사분기에 1분위에 근로소득은 59만 원인데 월 59만 원인데 전체 소득이 164만 원이거든요. 그만큼 이전 소득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로소득은 59만 원이니까 이전 소득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고 2분위 그 위에 하위에 20%고 그 위에 20%를 2분위라고 하는데 2분위도 근로소득은 1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소득이 327만 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이전 소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배 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이런 이제 고소득 계층의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이전 소득만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소득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제가 강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배 구조가 이게 진위계수 하락하면 분배 구조 개선되는 건데 개선되어 오다가 1992년을 저점을 해서 이게 올라갑니다. 분배 구조 악화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87년에 민주화라고 하지만 87년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경화라는 것이 그 당시 민노총이 생기고 정교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한국 여성단체나 이런 거 창설돼 가면서 임금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92년부터 우리가 중성장기에 들어서는데 그 92년부터 분배가 악화됩니다. 진위에서 올라가면 분배가 악화되는 거죠. 성장률이 떨어지면 저소득 계층이 먼저 가장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분배구조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배구조 악화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 소득을 고려하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순수한 그 전의 소득은 분배구조 악화되고 5분위 배열 보면 확실하게 분배구조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생계형 자금 혹은 사업자금 전월자금들 빌리면서 물론 주담대도 주택을 사기 위해서 빌리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84조 원, 연간 거의 100조 원 정도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 신용도 90%까지 올라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 보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OECD 국가의 세 번째로 높은 나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당시 135%에서 100% 떨어지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143%에서 거의 190%가 올라가. 지금 아마 2019년인데 2220년에 거의 200%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에. 이것이 100% 정도 떨어져야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율이 거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회복 안 되고는 경제 성장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 당면은 가장 큰 문제고, 어빙피셔나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석학들은 이것이 바로 장기 침체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IMF에서는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간 국가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40조 정도여야지 금년 말에 1,000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GDP도 50% 육박할 전망이고요. 국가 부채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IMF 국가 부채를 보면 이미 벌써 120%를 넘어서서 대부분 권고하고 있는 100%를 위험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일자리,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하나 성공한 게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라가서 종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현재 서울의 집값이 평균, 문재인 정부 들어서 83%가 올랐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도 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세가를 감당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전월세 난민 사태를 초래하면서 서울 인구가 사상 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세금을 올린다든지 대출을 규제하거나 공급을 줄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집값만 계속 오르고 세금 폭탄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을 제가 보통 서울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크게 올랐다가,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25평형 같은 경우에 3억에서 2억 6천만 올라 5억 7천까지 올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억 6천에서 11억 9천까지 오른, 거의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보선을 앞두고 잘못한다 후회한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종부세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손본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깜깜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여당이 하는 행태입니다. 선거 때 급하면은 여러 가지 반성하는 척 하면서 끝나면 그냥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좌파 여당의 행태죠. 문재인 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규제 위주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만 올라가고 다 실패한 거죠. 대출 축소, DTA 강화, 아파트 담보대출 축소, 갭 투자 축소, 이런 금융 규제에다가 종부세 대상 확대, 이런 거, 다주택자 종부세 확대, 그 다음에 무슨 전부 그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25번이나 내놨지만 전부 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책만, 세금을 규제하고 금융을 규제하고 이렇게 공급을 규제하는 대책만 내놓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김현미 장관님 3년 만에 물러나고 3년 만에 물러나고 거의 4년 가까이 했죠. 변창흠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역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공공 공급을 내놨습니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공공 공급이나 공공 임대를 활성화한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이 어마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불공정과 부정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자, 왜 실패했나? 기본적으로 좌파 사회주의형 잘못된 정책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 큰 정부 고복지, 다규제 작은 시장. 시장 경제는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것이 재산권의 보장, 법의 지배, 시장 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을 다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광고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강한 정책들을 상속세, 높은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개발익 초과 환수제, 기부채납 등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의 지배보다는 정치가 지배하는 그런 토론,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은 토론조차도 없는 무관용 무절제 다수결 국회 입법을 하고 있고, 시장 교환은 광범위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규제를 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같은 거, 거래 규제, 심지어는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고요. 기획 변경에 대해서 광범위한 규제 활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 자체를 훼손한 정책들을 대거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반기업 진노 정책,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하고 심지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해고자나 실직자도 유급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을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실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전문 꾼들이에요. 이런 꾼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을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기업할 기업이 없겠죠. 현재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단절되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2019년만 하더라도 4천 개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높은 상속세, 12조 원을 달한 상속세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좀 냉소적인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세계의 가장 높은 상속세를 보면서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아마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온갖 규제 법안들, 친노조 법안들, 높은 세금들 이런 거 보면서 기업들이 더 해외 탈출이 되면 일자리가 더 안 생기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 오직 좌파적인 이념에만 추진한 정책들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이 전부 권력형 펀드들입니다. 조국 펀드, 라인 펀드, 옵티문 권력형 펀드들로 부정부패가 잇따르고 이것 때문에 더구나 이제 대주주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구도가 이렇습니다. 펀드 자금을 모은 다음에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을 사들인 다음에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기업을 내다 팔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먹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연경 펀드의 그 사기 형태인데 이번에 더욱더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고 주식을 사자마자 3일 후에 소수주주권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중견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모입감이 되면 한국 경제가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오히려 소수주권 행사를 주식을 산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늦췄습니다. 우리는 6개월 하던 걸 다시 3일 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사모펀드에 더욱더 활기를 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가 냉철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국가백년대계도 국가경제백년대계는 에너지와 자원 교육인데요. 에너지는 무리한 탈원전으로 완전히 지금 에너지를 비싼 에너지로 싼 원전은 없애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자원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하고 심지어 개발 중인 해외 자원도 적폐로 낙인찍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0년 평균화 13년 대학 반값 등록금으로 교육 황폐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념에 치우친 혁신학교를 확대하면서 인재를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절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개발자들을 모셔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확보도 실패해서 한국은 최하위 백신 접종률을 보이면서 아마도 백신 디바이드가 성장 디바이드를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백신 금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자신한 조기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면에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3, 4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경제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고요. 또 정치 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핵심인 상권분립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완전히 그야말로 대규모 조국 소대들이 대거 장악하면서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그냥 입법을 하는 법성을 떠는 소위 통계 부대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볼상사하는 모습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법부 완전히 대법원이 신의 일색으로 장악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총장을 바꾸려고 하는 검란이 발생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공수처 설치하는 등 정말 사법권의 독립성 자체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민주주의는 가장 그야말로 조국 소대라든지 팬덤 정치가 이런 대깨문 조국 소대 이재명 팬덤 같은 팬덤 정치가 등장하면서 탁월한 국민의 대표들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대민주주의가 붕괴되고요. 관용과 포용을 통한 협치가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민주주의와 관용과 포용을 통한 협치인데 왜냐하면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집집권 여당의 독주는 1+4 작은 당들 데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안 임대차법을 날치기 통과하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관용과 포용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문재인이 오죽하면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문정권을 연 촛불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교안보 쪽에서도 지금 미일과 북중 사이에서 고립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동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4.19 9.19 군사합의로 남한만의 군사를 약화되면서 방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계속되는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2번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남북 군사합의가 남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히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하는 모습인데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웬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하면 단지로 그냥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군사합의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북한의 정찰을 못하게 하고 정찰 행위를 중지하고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을 추진하고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의료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나라의 방어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NLL과 동해안과 서해안에 무력화시키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군사분계선을 군사분계선에 정찰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합의하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비행기를 동안 정찰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남북군사를 합의를 했죠. 그래서 서울 방에 결정적 공백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전방 부대들이 평택이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을 방해한 인계철선이 미군을 남쪽으로 옮기면서 인계철선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서울의 방위가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국방계획 2.0이라는 걸 하면서 군사력을 계속 전방사단을 감축하고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등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환을 박차를 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기자회견 19시간 전에 일부러 무력 시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경제와 외교, 안보, 정치 모든 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1년은 대전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서 시장 경제를 전환하고 기업과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되죠. 기업들의 해외를 덜 나가고 정치도 자유민주주의 복원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요.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관용과 포용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외교 안보는 한미일 가치동맹 강화하고 강군 육성을 해서 방대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진국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남은 1년 동안. 남은 1년 동안 지금의 실패한 정책을 계속 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속, 지속해서 재앙을 물려주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언론도 지금 현재, 남은 1년 욕심버리고 쪼개놓은 국민 다시 융화해야 된다. 1년 동안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오늘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오늘 대통령의 사전 특별회견은 국민들 정말 크게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실패한 경제정책, 경제정치, 대외, 외교, 국방 등 이런 정책에 관해서 잘못된 정책에 관한 성찰과 반성과 정책 기조 전환 없이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는 이런 그 특별, 연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들도 줄지어서 오늘의 대통령의 연설이 정책 기조 대전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남은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5월 21일 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정책이 정말 대전환을 해서 우리 경제가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1년이라도 더 큰 재앙을 물려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